여러분, 이건 일종의 원리예요. 인생 바꾸는 원리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시작은 5cm만큼, 목표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 크게 잡는 거죠. 이걸 다른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이걸 하루 루틴으로 장착하면요, 성공이 도착역인 기차에 탑승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거 뭘 버릴 건지,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건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요, 사람이 진짜 조금씩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선명해지고요. 그렇게 먼지 같은 하루들을 계속 싸우면서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 성공했네 싶은 순간이 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베스트셀러 저자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원싱이란 책에 아주 잘 담아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책이죠. 오늘은 이 원싱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특히 저는 이 책에 있는 성공 도미노 예시를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2009년 11월 13일 네덜란드 레바르덴에서 도미노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는 450만 개가 넘는 도미노를 화려하게 늘어세우며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 도미노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은 총 9,400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545개를 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다. 네, 여러분,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걸 설명하기에 정말 최고의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첫 번째 도미노가 5cm라고 해볼게요. 그 작디 작은 도미노를 툭 건드리면요, 이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도미노는 7.5cm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57번째 도미노의 크기는 약 54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지구에서 달에 이르는 거리만큼 엄청난 크기고요. 그러니 시작은 5cm만큼, 목표는 달에 이르는 거리만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원리예요. 근본이 되는 이치, 기초가 되는 근거나 보편적 진리, 이게 원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인생 바꾸는 원리라는 거죠.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이 도미노처럼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면서 이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도미노 효과의 핵심이 뭔가요? 앞, 뒤, 양옆, 우리가 소위 사방이라고 하는 네 방향 중에서요, 뒤와 양옆은 아예 안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오로지 내가 쓰러뜨릴 바로 앞 도미노만 보고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앞으로 계속 내지르는 힘, 첫 5cm 도미노로 54만 킬로미터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그 목표, 그 인생 살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그래서 다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소위 엄두가 안 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되는 것, 바로 도미노 효과 때문입니다. 자, 앞서 제가 오늘의 핵심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버린다는 건요, 뒤를 안 본다는 걸 의미해요. 선택을 한다는 건 양옆 안 보고 오로지 지금 내가 쓰러뜨릴 앞에 있는 그걸 뭐로 정할 건지,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건요,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이 3단계 과정을 진짜 몰입감 있게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뒤를 안 본다는 것, 오늘의 여러분이 어제의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늘 지나간 상처나 열패감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오늘 한 발 더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가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의 가능성을 묵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말 언제나 오직 과거만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요, 어쨌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상상을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미래의 이미지, 영상으로 과거의 이미지와 영상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과거만 경험해봤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떻게 회상하나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나 영상이 재생되죠. 그럼 미래의 모습, 스포츠계나 예술계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적으로 활용해왔던 그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시각화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삶을 시각화할 때는
어떤가요? 완전히 똑같이 이미지나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꽉 차 있다면요,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마이너스가 감소하겠죠. 조금 더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의 양이 같아지면서 중립,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에너지가 여러분 내면에 유지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양과 질이 굉장히 우수한 에너지를 지니게 되고, 그 에너지가 많아지면 이제 그게 진동하고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신기하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연구진이 인간 신체의 세로 회전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실렸는데요. 인체의 전체 세포수가 무려 30조 개 안팎이라는 계산 결과를 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했던 연구를 더 확장해서요, 이제 우리 몸 전체의 세포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시도했던 거죠.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루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몸 전체 세포의 1%를 조금 넘는 규모인데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뭔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피부로 확 와닿진 않잖아요.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초당 무려 380만 개씩 세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질량으로는 하루에 80g이다. 이는 전체 세포 질량의 0.2%에 해당한다. 죽은 세포 중 일부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몸속 기생충의 먹이가 되고, 일부는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된다. 20, 30대의 건강한 170cm, 70kg 남성을 기준으로 46kg은 세포의 무게라고 일 수 있다. 나머지는 세포 밖의 체액과 고형물이다. 계산 결과로 볼 때 숫자로 본 인체의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 80일이면 모든 세포가 교체되는 격이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 한 세포에 힘이 닿으면 몸이 좀비가 되지 않도록 재빨리 다음 세포를 만들어 그 자리를 메꿔준다.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얼마나 빨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세포가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면 내 몸은 이전의 몸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네,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의학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안 바뀐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은 바뀝니다. 물질적인 몸이 바뀌는데 무형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만한 착각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바뀌는데 사람 안 바뀐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안 바뀐다 라는 3단 논법은요, 정말 철저하게 틀렸다는 걸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몸은 나라는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갖추고 나라는 껍데기를 그렇게 바꿔나갑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죠. 세포와 같이 생각 또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후회스럽고 좋지 않았던 선택이 있었고 그 기억이 있다면요, 이제는 다른 이미지와 영상을 재생시켜서 밀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가 기존의 세포를 완전히 대체하듯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인 선택을 하십시오. 원싱.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거나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릴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어렵죠.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무조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막 꿈에 바라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약 7년 전에 평범함을 넘어선 부를 이루기로 작정한 제가, 그래, 일단은 이 회사에서 일에 대한 곡과 이거 하나로 끝장을 보자. 2년이면 내 평판이 명확하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회사에서 평판이라는 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금방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2년 뒤 내가 투자의 열을 올려도 회사 내 내 평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연봉 수준 또한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했던 그 시절처럼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그 레벨에서 당장에 집중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이제 그 결과가 여러분 가는 길에 레버리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당장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이걸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성공 소프트웨어, 부자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정말 쉬우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1차로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2차로 부의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저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거나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릴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인생은 질문입니다. 답의 질, 그러니까 훌륭한 퀄리티의 답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죠.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정해집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이란 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은요,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로드맵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손으로 써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흩어져 있는 머릿속 생각, 질문, 원하는 것들, 이걸 손으로 쓰면 이제 물리적인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쓰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증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명하고 확실한 자극들 있잖아요. 가령 재밌는 영상 같은 것들로 곧바로 대체돼 버리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살려면요, 웃기고 재밌는 수억 개의 영상들한테 여러분 생각 잡아먹히기 전에 손으로 직접 써서 형태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이란 형태로 만들다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요. 원하는 걸 찾아가는 길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그나마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다른 방식을 찾으셔야 해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쓰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추상적인 길들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써 나가며 답을 찾아가는 게 남다른 방식입니다. 남들 이런 거에 거의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가져다 둘 그 하나의 도미노, 그 하나의 과제, 그걸 찾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쓰고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내 도미노를 선택해서 눈앞에 갖다 뒀으니까 쓰러뜨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양옆 안 보고 그냥 100% 앞에 있는 그것에만 집중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이건 제가 지금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달걀은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바구니는 여러분이 집중할 그 하나의 원싱이죠. 그 하나의 활동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 워라벨이라는 건 사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저자의 말처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적인 결과라고 칭송하는 결과는요, 항상 삶의 맨 끝, 그러니까 극단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삶에서 우선순위 1순위인 것과 균형,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성공할 거라면요, 인생 바꾸려면요, 레벨업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옆 다 보면서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과 에너지가 다 부족해지거든요. 노력과 에너지만 부족해지면 다행이죠. 보상도 줄어듭니다. 소위 그저 그런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그저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집중해서 해 나가면요, 1만큼 했을 때 보상이 10이었는데 이제 2만큼 하면 보상이 100으로 돌아와요. 원래 그렇습니다. 1만큼 하면 10이니까 2만큼 하면 20이고, 그럼 3만큼 하면 30이고, 보상은 이렇게 정비례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보상도 복리 효과로 돌아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미노 효과를 떠올려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노력과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정확히 그 반대로 가는 거고요.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그래도 보상이 이만큼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상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한 기간에는요,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기간이 길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 오케이 완료하고 이제 다른 영역, 다른 차원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5개의 공을 들고 저글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가지수를 줄이셔야 해요. 단번에 끊어낼 수 없다면 점차 줄여보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무게를 분산시키는 삶 말고 무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걸 계속 쓰러뜨려 나가다 보면요, 5cm로 시작한 일에 속도가 붙어서 어느 순간 달로 가는 거리에 비례한 일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목표 크게 잡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달만큼의 거리로 잡고 시작은 5cm로 작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실 거예요. 그렇죠? 저널리스트 로버트 브롤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 쪽으로 훤히 뚫린 다른 길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원승의 저자도 덧붙이죠.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유행한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일지 모른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 그걸 피하거나 그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다, 성공이란 단어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거나 도망치려 한다.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성공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다. 그래서 성공의 반대를 선택하면 어떨까?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한다. 그렇게 당신이 바라는 바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네, 우리 본능은 원래 무조건 쉬운 걸 원합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썸네일보다요, 아둥바둥 살지 마라, 내려놓아라 는 종류의 영상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을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대다수가 별로 듣기에 안 좋아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일부는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까지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께 목 다 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2개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만 보는 여러분의 자아 1은 무조건 일단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롱텀으로 여러분 인생을 조망하는 자아 2는요, 노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이유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10으로 잡으면 5까지밖에 못해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건상 보통 그렇게 됩니다. 100을 잡으면 50밖에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목표를 1로 잡으면 5나 50까지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1이니까 0.5만큼 합니다.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사이엔 분명히 엄청난 간극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장대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단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런데 목표가 크면요, 0.5만큼 이룰 걸 5만큼 이룹니다. 10배 차이죠. 심지어 50까지 될 수 있고요. 이건 100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고의 범위가 좁아져서 정말 열받음, 불만족, 욕, 불평으로 도배되어 있는 삶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노력했다, 정말 내 에너지 쏟아봤다 라고 말하는 쪽의 삶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을 강조해요. 제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성공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내 모습에 가까이 간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노력한 나,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면 그래도 플러스 방향으로 가본 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달과 같은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도미노를 세우세요. 버리고 선택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뒤를 그만 보고 양옆 신경 끄고 앞으로 쓰러뜨리면서 가십시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은요, 생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고 계신 오늘의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질문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실 건가요? 오늘도 5cm짜리 작은 성공 하나 넘어뜨릴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무언가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이상하게 그 길로 가도록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두뇌 재조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인데요, 존 아사라프의 저서 부의 해답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래전 나사에서 엄청나게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결과가 꽤나 충격적입니다.
우주인이 오랜 기간 무중력 환경에 노출되면요, 공간, 방향 감각 상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우주인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소 위험한 실험을 한 거죠. 나사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특수 제작한 안경을 쓰게 합니다. 눈에 비치는 모든 상이 180도 뒤집어져 보이는 안경이었어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이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벗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한 달 뒤 대상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적응이란 걸 하잖아요. 실험이 시작된 지 27일째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에게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을 필두로 며칠 더 지나자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낯선 정보가 26일에서 30일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뇌가 자기 스스로 신경회로 배선들을 새로 조정한 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뒤집힌 정보들을 다시 180도 뒤집어서 인식하도록 한 거죠. 이에 대해 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지각 정보가 25일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될 때 뇌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이 새로운 환경이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라 여긴다. 여기서 신기하긴 하네.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걸 내 삶에 끌어들여서 적용하고 고의적으로 이용해야죠. 그러면 그냥 신기한 어떤 실험 결과가 이제는 내 인생 바꾸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가 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마치 26일째 안경을 쓴 실험 참가자의 뇌가 그 환경에 적응해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두뇌를 재조정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목표에 최적화된 뇌를 만드는 거죠. 총 6단계인데요.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선명한 목표를 세웁니다. 2단계, 이 목표를 소리내서 말합니다. 3단계, 이 목표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소환해보세요. 이 목표에 좋은 감정을 입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목표에는 반드시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목표에 반드시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행동하니까요. 4단계, 뇌의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준비물이 있어야 해요. 가령 비전보드 혹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이 그거죠.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몇 초면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특히 시각 자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 우월성 효과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린 대저택 연구소 8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5단계, 이제 매일 하루 2번씩 잠들기 전, 일어난 직후, 앞서 신경회로 변경을 위해 모은 시각 자료들로 만든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겁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나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정시간이 없다면 1분이라도 해보세요. 6단계, 글로 쓰고 관련된 오디오를 듣고 영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소위 총동원해서요, 여러분의 목표, 원하는 삶, 그걸 선명한 이미지로 만든 다음 이걸 머리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일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과거에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라톤 완주를 위한 과정을 3, 4일 만에 뚝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날마다 훈련을 해야죠. 근육을 기르고 폐와 심장, 다리와 팔, 여러분의 모든 정신력까지 마라톤이라는 이 새로운 활동에 하루도 빠짐없이 적응을 시켜야 하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전해드렸던 메시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영인 나를 만들지 마세요. 매일 100으로 완벽하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인 나를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 6단계를 실제로 해보면 뇌의 신경망이 재조정된다고 강조하는데요. 마치 우주인들이 180도 뒤집어진 상을 다시 뒤집어서 본 것처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정도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사람으로 뇌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막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엄청난 집중력, 사고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안 할 뿐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더 많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요, 생각만 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만 같은 진짜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바로 그걸 여러분 목표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감정을 실을 수 있는 거면 뭐든 좋습니다. 순자산, 연간 총 수입, 몸무게, 어떤 성적이나 시험 합격 다 좋아요. 다만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감정을 잘 입히고 나서 실제로 상상하니까 설렌다? 그럼 목표로서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생생한 경험을 상상할 때 뇌는 그 경험을 마치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나 당신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 현실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당신만의 명확한 문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 목표를 실제로 소리내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함인데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되는 의미 중에 사람이 하는 말 자체는 7%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대신 신체 언어, 즉 얼굴, 표정, 말투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93%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해낸다고 선언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표정, 내 말투, 그리고 진짜 내 속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실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로 해보십시오. 거울 속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나요? 정확히는 그 사람이 신뢰가 가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목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심으로 인생 바꾸고 싶다면요, 나에 대한 믿음, 확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럼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 확신,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이 느꼈었던 긍정적인 기억, 보다 정확히는요, 그 긍정적인 기억에 묻어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려서 그 기분을 딱 캡처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목표에 붙이는 거죠. 특정한 감정, 즉 설레임, 감동 같은 감정을 실어야 해요. 왜?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움직이니까요. 연료인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요. 살아오면서 특별히 강력한 힘을 느꼈던 긍정적인 사건 혹은 짜릿한 전율이나 승리감을 느꼈던 순간을 검색하라. 당신이 찾는 것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 무늬이다. 이 신경 무늬는 고착성, 즉 어떤 생각이 들러붙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살면서 감정을 불러오는 이런 연습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감정이란 건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강력한 감정을 다시 딱 떠올리는 순간 뉴런이 시냅스 간극을 뛰어넘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단백질까지 방출된다고 해요. 그 결과 그 사건은 신경회로에 결합이 되고 그 결합의 강도는 단순한 기억들보다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의 그 목표는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됩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의 목표와 결합시켜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는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감정이 크고 깊으면 뇌에 훨씬 깊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네,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잠재의식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존 아사라프는 반복과 충격 두 가지 요소라고 강조하는데요. 반복은 뭐 간단하죠. 걷는 법, 말하는 법, 무언가를 익히는 법 전부 다 사실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잖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반복하면 그 생각은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많은 분들이 부딪힙니다. 반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반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는 반복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반복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충격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한 반복은 어떤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서적인 충격이 없어서 습관의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고 지속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요소가 정서적인 충격으로 탁 작용했을 때 사람은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네, 반복과 충격은요, 사람 인생 바꾸는데 무조건 필요한 두 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표를 선명하게 만들고 확신을 불러넣고 감정까지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물질적인 소재로 전환시키세요. 한마디로 눈에 자꾸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혹은 글을 눈에 보이는 곳곳에 붙여놓는 거죠. 스마트폰 배경으로도 해놓고 책상 위, 화장대 위, 식탁 위, 냉장고에 붙여놓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다만 간절하다면요, 우리 뇌 처리 용량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시각적인 정보를 여러분 눈앞에 항상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걸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단계, 이 이미지들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 2번, 잠들기 전, 깨어난 직후 시각화를 통해서 말이죠.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하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운동선수, 음악가, 무용가, 그리고 작가는 특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활용한다. 날마다 정해진 시각에 연속해서 5일간 시각화를 하면 시각이 일정하지 않을 때 비해 효과가 좋아진다. 그렇다고 강박을 갖지는 마라. 이상적인 시각은 지나치게 집중이 잘 되는 각성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조금 피곤할 때다. 또렷한 당신의 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비몽사몽한 순간이 잠재의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시각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저녁에 자기 전이다. 낮 동안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잠시 짬을 내어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다면 언제든 상관없다. 낮 시간에 잠깐 도둑잠을 자는 그 순간도 시각화, 즉 두뇌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통 일상에 너무 깊이 매몰돼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가 보내는 섬세한 신호들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섬세하게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이 시각화란 근육을 잘 발달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30일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마치 우주인들이 착용한 안경처럼 여러분 일상으로 만들어야죠. 네, 여러분. 존 아사라프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사실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었는데요.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불안함과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 진짜로 그걸 원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다. 목표를 두고 계속 이런 상태로 몇 년 혹은 몇십 년 시간만 지나서 여전히 인생 똑같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 이제 어느 순간 딱 긴장이라는 걸 일상에서 잘 느끼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그냥 당연한 게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설마, 혹시라는 말들이 당연히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본인이 상상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30일 두뇌 재조정 과정에선 이걸 알아야 한다. 무언가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순자산 10억이라는 기회들이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는 어떤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 것도 보일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이상하게 그 길로 가도록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당신의 삶도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뒤집어지는 순간이 올까? 기회들이 진짜 나타나나? 상황들이 이상하게 목표로 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굴러갈까? 네, 여러분.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직접 해보시면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가난하게 늙는 건 나의 책임이다. 막대한 부, 압도적인 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그냥 나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왔겠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배경이나 그런 능력을 당연히 갖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들 중 상당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출발선에서 시작했거나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출발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1달러를 쓸 때마다 그중 5센트는 이 사람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이 있는데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보다 더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가진 아시아 최고 부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은 이 사람을 가리켜 현대 경영의 교과서라고 칭할 만큼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경영인 리카싱의 시작도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서 있던 14살의 아이가 어떻게 아시아 1위의 부자가 되었는지 왕징의 무한의 부,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리카싱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나는 고작 14살이었다. 동시에 나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내 어깨 위에는 3명의 동생과 어머니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나에겐 정말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려면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다. 나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그래, 먼저 돈을 벌자.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자. 지금이야 이런 결단이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살던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였다. 전쟁의 상흔이 여전했고 실업자들이 거리마다 넘쳐났으며 나처럼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길거리로 나서는 학생들도 흔했다. 가게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해가 지고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 며칠을 그렇게 지치고 허기진 몸으로 헤매던 중 한 찻집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 직원으로 받아주었다. 그렇게 나는 14살의 나이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또래들보다 훨씬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살을 애는 추위가 엄습했던 어느 날 얼어붙은 창문 너머로 따뜻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왜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왜 내게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이 닥치는 걸까? 다른 집은 이런 전쟁 속에서도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학교도 못 다니고 굶주린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만 하는 걸까? 내 마음속엔 한기보다 더 차가운 외로움과 원망이 가득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그리고 운명의 부당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단순한 분노와 좌절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나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에너지를 앞으로 나가는 힘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이 고통을 견디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겠다. 그렇다. 내 안에 가득했던 분노를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동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추진력으로 그렇게 바꾸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하지만 찻집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아버지와 같은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면서 결국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나도 아버지처럼 죽게 되는 걸까? 당시 나는 극도로 허약한 상태였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쇠약했고 그런 상황에서 폐결핵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죽음이 두려웠지만 아버지에 이어 나까지 폐결핵으로 잃게 될까 걱정하는 어머니 앞에서 내색조차 할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였다. 너무 가난했기에 쉽게 죽을 수도 없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위해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러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돈을 벌어야 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비도 벌어야 했다. 그러나 가난한 현실 속에서 병원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헌책에서 배운 지식에 의지해 스스로를 치료하기로 결심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몸이 극도로 지친 날에는 소금물로 버텼고 생선 내장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는 찻집 주방장에게 남은 생선을 얻어 내장을 끓여 억지로 삼켰다. 비릿한 냄새에 구역질이 났지만 오로지 생존만을 생각하며 견뎠다. 식사뿐만 아니라 운동, 청결, 위생까지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관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일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광동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내가 일했던 찻집에도 새벽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영업 준비를 했고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해 가장 늦게까지 일했다. 몸이 쇠약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 태어난 내가 낯선 홍콩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말을 몇 번이고 강조하셨다.
홍콩에 뿌리를 내리려면 홍콩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광둥어와 영어를 반드시 배워야 해. 아버지의 이 말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온몸이 쑤셨지만 일이 끝난 뒤에도 나는 책을 펼치고 광둥어와 영어 공부에 매달렸다. 나는 언어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배우고 익히는 것만이 내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찻집에서의 나의 하루는 단조롭고 반복적이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닦으며 손님에게 차를 따르는 것이 일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계적인 일에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손과 발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메말라가고 머리는 녹슬어가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이 단순한 일들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찻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각기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사회였다. 책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던 나에게 찻집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생동감 넘치는 삶의 축소판이자 새로운 세계 그 자체였다. 나는 손님들의 출신, 직업, 재산, 성격을 관찰하고 추측하는데 재미까지 붙였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안목이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졌고 내가 마주한 세상이 더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좋아하는 차와 다과를 말하기도 전에 내놓을 정도로 손님들의 취향을 꿰뚫었다. 세심한 서비스는 손님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그 결과 나의 급여도 자연스럽게 올랐다. 그때 나에게 찻집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였던 셈이다.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찻집에서 얻은 배움과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렇게 나는 찻집을 떠나 시계회사의 수습생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시계회사에서도 시작은 단순했다. 청소하고 차를 끓이고 심부름을 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주어진 일에 불평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오히려 주어진 일은 물론이고 업무가 끝난 후에는 선배들의 작업을 유심히 관찰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며 배움을 이어갔다. 심지어 자투리 시간과 휴식 시간까지 아껴가며 시계 기술을 익히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연습한 끝에 단 6개월 만에 나는 다양한 시계 모델을 조립하고 복잡한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시계 업계에서 뛰어난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1946년 안정된 시계 회사를 떠나 철물 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밝은 전망을 뒤로하고 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안락함은 성장의 적이다. 나는 이미 시계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운 상태였다. 그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안정적인 삶은 보장될 수 있겠지만 내 잠재력은 그 안락함 속에서 점점 갇히게 될 거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더 많은 경험과 더 넓은 시야를 향해 도전을 선택했다. 철물 공장에서의 업무는 시계회사보다 훨씬 더 고되고 까다로웠다. 고객을 직접 찾아가 설득해야 했는데 내게 익숙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다. 나는 본래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철물 공장에서 성공하려면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만 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힘들었지만 나는 두려움을 넘어 소통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밀어붙였다.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나는 2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1시간이라도 남들보다 더 일하라. 둘째, 1시간이라도 남들보다 더 생각하라. 하지만 단순한 노력으로는 영업 분야에서 성공에 도달할 수 없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판매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철물 판매는 주로 자파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방식은 편리했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차별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자파점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호텔과 여관 같은 대형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시도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전략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 나는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를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호텔 입구에서 도어맨에게 쫓겨나는 굴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호텔 주변을 걸으며 제안할 내용을 끊임없이 다듬고 낮에는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 끈질기게 호텔 근처를 서성인 끝에 마침내 호텔 사장을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얻었다. 호텔 사장은 잠시 멈춰서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나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호텔이 사용하는 기존 단골 업체의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은 나의 적극성과 구체적인 조사에 흥미를 느꼈고 직원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결과는 내가 말한 그대로였다. 호텔에서 사용하던 알루미늄 통은 품질은 낮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기존 제품을 비난하거나 내 제품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결국 호텔 사장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500개의 철통을 나에게 주문했다. 찻집에서 일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던 습관, 평소 책을 많이 읽으며 지식을 쌓으려 했던 노력, 그리고 남들보다 더 일하고 더 깊이 생각하려 했던 나의 원칙들이 낳은 결과였다. 그렇다. 내가 지나온 경험 중 단 하나도 버려진 것이 없었다. 모든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언제나 지식이 운명을 송두리째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시계회사에서 일하던 당시 우리 가족은 여전히 가난했다. 내 월급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동생들의 학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다. 그럼에도 나는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다. 학교를 다닐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나는 중학교 과정을 독학하기로 결심했다. 새 교과서를 살 여유가 없었던 나는 중고 교과서를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시 팔아서 새로운 중고책을 샀다. 그렇게 일과가 끝난 후에 모든 시간은 오로지 공부에만 투자했다. 다른 사람들이 학문적 성취를 위해 공부할 때 나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마치 지식을 훔치듯 무섭게 배워나갔다. 그렇게 얻은 배움은 내게 강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중국의 고전인 노노와 노자를 탐독하며 인간관계의 지혜와 철학적인 통찰을 얻었고 동시에 영어 공부에도 열정을 쏟았다. 이 꾸준한 학습의 습관이 내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꿀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영어 잡지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서양에서 플라스틱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곧바로 직감했다. 홍콩도 머지않아 철에서 플라스틱으로 산업의 중심축이 바뀔 것이다. 1948년 당시 홍콩에서 플라스틱 제품은 사치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이 산업의 잠재력을 간파했다. 시간이 지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이 저렴한 대중 소비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플라스틱은 모든 가정에 들어가는 필수품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제통을 호텔에 판매하려 했지만 호텔은 훨씬 가볍고 실용적인 플라스틱 통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나에게 중요한 신호였다. 철물 산업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철물에 더 매달리지 말자. 앞으로는 플라스틱 산업이 미래다. 플라스틱이 가진 가능성을 확신한 나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며 나는 최신 지식과 비즈니스 동향을 끊임없이 또 빠르게 탐구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생산 분야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다. 모든 공정을 몸소 체험하며 실무를 익히는 데 집중했다. 지식 없이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지식은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경제적 경쟁은 본질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전쟁이다. 그리고 지식의 창조와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쌓은 생산과 판매 경험은 내게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플라스틱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분야였다. 나는 이 산업에서 반드시 성공을 이루겠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창업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필요한 자금을 모았고 마침내 나만의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다.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으로도 억만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을 담아 나는 회사 이름을 청쿵으로 결정했다. 청쿵은 장강, 즉 양쯔강의 광둥어 발음이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거대한 강이 되고 수많은 지류가 하나로 합쳐져 결국 대양을 이루는 모습처럼 청쿵 플라스틱 공장 역시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 거대한 성공을 이루겠다는 나의 다짐을 담은 것이다. 그리고 1950년 3월 15일 청쿵 플라스틱 공장은 처음으로 플라스틱 장난감 권총 50개를 생산했다. 비록 수량은 적었지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밤 함께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공장은 홍콩 최고가 될 겁니다. 또 계속 확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부유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상품이 순조롭게 판매되었을 때 나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했고 3교대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며 오로지 생산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위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갑작스런 기계 고장과 미숙한 작업자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산된 제품들이 큰 결함을 보였다. 결국 고객은 제품 인수를 거부했고 심지어 손실 보상까지 요구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삶이 눈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창고에 쌓인 반품 장난감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고객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수입은 끊긴 상태였고 그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다.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청쿵 플라스틱은 부실 채권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섰고 공장은 하루도 평온할 수 없었다. 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회사의 미래와 자신의 생계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평소 침착했던 나조차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작은 문제에도 직원들을 질책하며 감정을 쏟아냈다. 머리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한때 나에게 그렇게도 호의적이었던 고객들이 순식간에 빚쟁이처럼 돌변한 현실이었다. 그들의 태도 변화는 나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내 스스로 평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나는 부당하게 질책했던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우리가 같은 배를 탔음을 강조했다. 또 고객, 공급업체, 은행을 찾아가 회사의 상황을 솔직히 설명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불안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진심 어린 설명과 노력은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평범한 삶을 원한다면 평범한 좌절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를 원한다면 가장 큰 고통을 견뎌야 한다.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시중에는 너무 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그저 그런 품질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했다. 차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국제시장으로 돌렸다. 1957년 봄 이탈리아로 건너가 플라스틱 꽃 시장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플라스틱 꽃이 새로운 기회라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이 제품을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삼기로 결심했고 회사 이름도 청쿵 공업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이 결단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이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가장 어려운 때가 성공에 가장 가까운 때다. 사실상 부도가 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상황을 회피하거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다면 오늘날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실을 직시했고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국제시장으로의 도전과 플라스틱 꽃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는 그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가 되었고 나와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플라스틱 꽃은 나를 위기에서 구한 결정적인 제품이었다. 이 제품은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회사의 성공을 견인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인생에서 성공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어김없이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다. 이번에는 홍콩 신문에 실린 나를 비방하는 글이 문제였다. 그 글은 내 경력을 깎아내리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매도했다. 글 속에서 나는 찻집 종업원 출신에 불과한 사람으로 그려졌다. 시계 회사의 수습생과 철물 공장의 판매원을 거쳐 플라스틱 산업 성장세에 편승해 작은 회사를 세운 사람, 그리고 플라스틱 꽃을 들고 다니며 직접 홍보를 하는 그저 그런 전문성 없는 사업가로 폄하되었다. 처음에는 그 글을 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 나의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한순간에 폄하한 사실에 화가 났다. 그러나 작은 기업이라도 평판 관리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경쟁자의 비방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나는 즉시 해당 신문의 편집장에게 연락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내 제안으로 편집장과 기자들은 직접 우리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 기사를 내보냈다. 이와 동시에 나는 플라스틱 꽃을 유럽과 미국 시장에도 판매하기 위해 외국 구매자들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샘플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하며 해외 주문을 하나씩 확보했다.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회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1958년 플라스틱 꽃으로만 100만 홍콩 달러, 당시 원화로 약 1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달성했다. 1958년에 말이다. 정말 엄청난 성과였다. 삶에서 정말 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찾는 사람만이 결국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자주 이 말을 떠올린다. 삶이 나에게 레몬을 던져줄 때 나는 그것을 레몬 주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단 한순간도 고통과 실패를 그저 가만히 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가난하게 늙는 건 나의 책임이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삶이 던져주는 그 도전들 앞에서 얼마나 배우고 성장하며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가. 바로 삶의 자세의 문제다. 삶이 던지는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레몬이 쓰디쓴 절망으로 남을지 달콤한 성공의 주스가 될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말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막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받고 싶어 한다. 그의 말을 따르면 부자가 되진 못하더라도 결코 가난한 사람이 되진 않을 것이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이자 95세 현역 기업인 리카싱을 두고 워렌 버핏이 했던 말입니다. 2023년
그의 자산은 서울시 1년 예산을 뛰어넘는 52조 원에 달했는데요. 리카싱은 여전히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쌓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찻집 종업원으로 시작해 52조 원이라는 막대한 부를 이루기까지 리카싱은 매 순간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왕징의 무한의 부,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리카싱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매일 90% 이상의 시간을 오늘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데 사용한다. 1958년,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플라스틱 산업이 급부상하며 우리 회사는 성공 가도를 달렸고 사람들은 나를 플라스틱 꽃의 왕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은 내가 이 산업에 안주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내 생각은 달랐다. 세상은 변화무쌍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거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모든 제품은 수명 주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플라스틱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의 성공을 보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플라스틱 꽃 사업에 막 뛰어들었고 시장에는 비슷한 제품들이 넘쳐났다. 나는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산업에 곧 위기가 찾아올 거란 확신이 들었고 수익성 높았던 플라스틱 꽃 사업을 과감히 접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부동산 분야에 진출했다. 하지만 내가 주목했던 부동산 업계는 당시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었다. 홍콩의 땅값은 70%, 집값은 30% 하락했다. 많은 사업가들이 부동산을 외면했지만 나는 홍콩의 인구가 많고 토지는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부동산 침체가 일시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홍콩의 산업지구에 12층짜리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2년 뒤엔 또 다른 건물까지 세워 두 건물의 총 면적은 36,300평에 달했다. 내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 꽃 사업은 급격히 침체했고 후발주자들은 큰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매입했던 부동산의 가치가 수백 배로 뛰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 완벽하게 완성된 요리도 일주일이 지나면 썩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 내가 플라스틱 산업에 뛰어든 것은 홍콩 경제의 변화에 발맞춘 선택이었다. 플라스틱 제품 가공은 진입 장벽이 낮아 소규모 사업자에겐 적합했지만 대규모 성장을 이루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플라스틱 꽃 생산은 초기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며 회사가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탄탄한 기반이 필요했다. 부동산 분야 역시 그 과정에서 선택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내 목표는 다각화된 기업 집단을 구축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분야에서든 압도적인 성공을 이루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수적이다. 사업에서는 이를 피벗이라고 정해야 한다. 절대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피벗이란 현재의 사업 모델이나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고 초기 전략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혁신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이기에 그렇다. 피벗은 단순한 전략 수정, 이게 아니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인 것이다. 피벗의 성공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넷플릭스는 원래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회사였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혁신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스타그램도 초기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위치 정보보다 사진 공유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고 사진 중심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피벗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가 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성취에 안주하고
더 나아가려는 의지를 잃는다면, 또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실패는 바로 눈앞에 와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열심히 하지만 작은 성과에 안주하며 자만하고 게을러지기 쉽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 기업, 조직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소비자의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나는 갑작스럽게 재산이 막 2배로 늘어난다 해도 담담할 것이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해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내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재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를 포기한 사람은 자신이 놓친 것이 기회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기회를 쫓는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 나는 첫 회의에서 포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홍콩랜드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홍콩랜드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홍콩랜드는 1889년 설립 이후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음료 사업까지 확장하며 아시아 태평양 14개국에 진출한 거대 기업이었다. 전 세계 업계 순위에서도 상위 3위 안에 들었고 홍콩에서는 부동의 1위였다. 반면 내가 설립한 청쿵 부동산은 작은 회사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를 흔들 수 없다며 우리의 도전을 의심했다. 하지만 오래 번성한 기업일수록 언젠가 쇠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기대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홍콩랜드의 성장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들이 빠른 속도로 홍콩랜드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 대체자가 우리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나의 생각은 확신에 가까웠다. 인력, 자금, 지식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홍콩랜드를 능가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부동산 업계의 리더였던 홍콩랜드를 능가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구상했다. 당시 홍콩의 모든 주식 거래는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상장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오랫동안 상장을 거부당한 중국 기업들도 수두룩했다. 하지만 나는 기회를 기다렸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개선되면서 주식시장은 대규모 상승장을 맞게 되었다. 이런 호황 속에서 우리 회사는 상장에 성공했고 상장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곧 회사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의 직원들은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나는 담담했다. 이건 주식시장 호황의 결과일 뿐 우리 회사의 실력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회사의 미래 실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은 자금을 더욱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사업에 재투자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투기 열풍은 점점 더 거세졌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본업을 제쳐두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으며 심지어 평범한 근로자들조차 집과 보석을 팔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광풍 속에서도 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업에 충실했다. 1973년 3월 홍콩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겪었고 이후 2년 가까이 세계 최대의 약세장이 이어졌다. 이 시기에 홍콩은 대규모 경제 불황을 겪으며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와 우리 회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에 남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말이나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려 투자는 물론 인생까지 걸고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말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막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향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원칙과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결국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의 열풍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중심,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옷을 입었을 때 80%의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면 나는 반드시 그 옷을 살 것이다. 하지만 80%의 사람들이 할만하다고 말하는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80대 20 법칙, 즉 파레토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왜 세상에는 80%의 가난한 사람과 20%의 부자가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 행동, 이걸 했기 때문이다. 부를 쌓는 과정은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데 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80%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남들이 외면한 투자를 선택했고 그 덕분에 단숨에 큰 수익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시장이 침체될 때 과감히 투자하고 회복기에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지속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 3G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시기에 나는 과감히 뛰어들었다. 당시 나는 글로벌 통신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미래를 이끌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었다. 특히 무선 데이터 전송이 미래 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00년 글로벌 확장과 시장 선점을 목표로 3G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라이센스 경매에서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선발 주자로서 우리는 높은 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세계 언론은 나의 3G 투자를 이렇게 평가했다. 리 회장은 8, 90년대에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하지만 3G 사업에서 큰 도박을 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조차 한 발 물러서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는 우리의 대규모 3G 투자를 두고 의구심과 비판을 마구 쏟아냈다.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자금 투입이 막대한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은 3G 사업 시장이 거품에 휩싸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3G 사업의 매력은 모바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있었다. 나는 이것이 미래 사회의 흐름을 바꿀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계속됐고 수익 전환은 지연되었다. 언론과 대중의 비판은 더욱더 거세졌지만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3G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잘 통과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투자 기회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행동하지 못할 뿐이다. 투자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 이 같은 철학은 3G 사업 이후에도 내 모든 투자 결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렇다. 사람은 결코 안주하거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007년 당시 페이스북에 투자를 결정할 때도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때 페이스북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막대한 사용자 수와 모바일 플랫폼 계획에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음성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시리에 투자했고 2012년에는 AI 기술의 선구자인 딥마인드에 투자했다. 미래에 돈을 많이 벌게 할 그런 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같은 신유통산업, 인터넷과 공유 경제 플랫폼, 그리고 건강 산업이다.
특히 건강산업은 절대 지지 않는 아침 해와 같은 산업이 될 것이다. 내가 건강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고령화와 환경오염 심화로 보건과 의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사람들의 건강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건강산업은 약 15조 달러 규모에 달하지만 중국의 건강산업은 여전히 약 4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거대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미개척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은 그야말로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상이 급변한다는 말조차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전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고? 이 변화에도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한 상인이자 평범한 노인에 불과하지만 미지의 세계에 열정을 품고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를 바꿀 혁신에 끊임없이 투자해왔다. 그렇다. 내 초점은 단순한 수익이 아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맞춰져 있다. 그것이 가져올 이익은 단순히 나와 회사의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커다란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 혁신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생텍쥐베리의 말을 인용하곤 한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모아오라고 시키지 말고 넓은 바다를 동경하도록 만들어라. 결국 혁신의 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는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할 때까지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리더로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장과 리더는 분명히 다르다.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리더였다고 자부한다. 사장이 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사장의 권력은 지위에서 나오며 운이나 노력, 전문 지식이 있으면 누구든 사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더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리더의 힘은 인간적인 매력에서 나온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반면 사장은 종종 권력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며 직원들 스스로를 작고 무력한 그런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1984년 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던 조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꼭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였다. 그는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기 전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월요일이 생일이시네요.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 축하의 말 한마디가 그의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2주 후 그는 홍콩으로 날아와 14년 동안 나와 함께 일했다. 이처럼 나는 직접 발로 뛰며 유능한 인재를 영입했고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할 수 있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장이 마음이 좁아서 유능한 인재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하지만 리더는 달라야 한다. 리더는 인재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 번은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 결정권을 매니저에게 완전히 위임한 적이 있었다. 매니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어떤 회사에서도 관리자가 이토록 대담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원칙이 있었다. 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대담한 권한 위임과 전폭적인 신뢰, 존중과 포용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한 번은 창업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패널 한 명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다. 직원들과 꿈만 공유하고 부는 공유하지 마세요. 직원들은 배은망덕해서 힘을 기르면 떠납니다. 그저 큰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 발언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마도 많은 소규모 사업장 사장들의 속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장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코카콜라 CEO를 역임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니까 직원들이 헌신해 줄 때 회사도 직원에게 헌신해야 한다. 그렇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면 그들도 당신에게 마음을 다해 잘해준다. 세상 누구라도 당신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존경은 당신의 재력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은 중력은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균형과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특히 성공할수록 이 중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는 진실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중력을 느끼고 자신을 경계하며 성찰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성공 후 자만에 빠져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성찰 능력을 잃게 된다. 말 그대로 성공 후 무중력 상태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나는 부유하나 귀하지 않다고 표현한다. 왕관이 귀족을 만들지 않듯 누더기가 천민을 만들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내가 입은 옷이나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으로 결정된다. 사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상의 재산은 숫자에 불과하다. 플라스틱꽃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을 때 나 역시 일시적으로 다른 갑부들처럼 이른바 보복 소비를 선택했다. 고급 양복과 시계, 비싼 차와 요트,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홍콩 최고급 지역의 호화주택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 보복 소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고 막대한 재산이 마음의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14살에 아버지를 잃고 난 뒤 내가 느꼈던 가난의 무게와 무력감은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 그 고통은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정신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살았다.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위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그 과정에서 날마다 더 단단해졌다. 그렇다. 성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강물처럼 막힌 곳을 뚫고 흘러가며 그 과정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에게만 결국 닿는다. 이 말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나는 이 말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았다. 결국 성공이란 나 자신과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남기는 것.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유이며 95세인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다. 내 삶은 그 끈기의 연속이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강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